너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찰싹 하는 소리가 명절 아침의 고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불꽃이 튀는 듯한 통증에 제 고개는 옆으로 휙 돌아갔고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서는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만 무심하게 들려왔죠. 입안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확 퍼지는데 눈앞이 아찔해서 싱크대 모서리를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제 앞에는 시어머니가 서슬 퍼런 눈을 하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감히 어디서 친정 타령이야?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몸뚱이 하나 달랑 들고 온 거 잊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명절 사흘 내내 잠 한 숨 못 자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손마디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꾹 참았죠. 오로지 오늘 오후에는 편찮으신 아버지를 뵙고 와도 된다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견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작은 과일 상자를 발로 차버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같은 가난한 집 딸을 며느리로 받아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시댁 제사도 안 끝났는데 친정을 가겠다고? 그놈의 친정은 너 없으면 죽니? 거실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남편 민석 씨는 제 시선을 외면하며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나 이번엔 꼭 가야 한다고 했잖아. 제 절박한 목소리에 남편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군요. 수연아, 어머니 말씀 틀린 거 없잖아. 나중에 조용할 때 가면 되지. 왜 굳이 오늘 같은 날 풍파를 일으켜? 그냥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남편의 그 무책임한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제 아버지가 병원에서 혼자 명절을 보내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제 아버지를 그저 귀찮은 짐짝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는지 제가 정성껏 붙여둔 전 바구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먹지도 않을 거 다 치워버려. 그리고 너 당장 짐 싸서 나가. 우리 집 귀한 아들기 누르는 년은 필요 없으니까 내 그 잘난 친정으로 영원히 가버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름기 묻은 바닥이 마치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조용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겁을 먹고 빌 줄 알았는지 콧방귀를 뀌며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낡은 가방 하나를 챙겨 나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너 진짜 가려고? 남편이 뒤늦게 따라 나오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가로막았습니다. 나더라. 지가 가면 어딜 가겠어? 며칠 굶다 보면 제 발로 기어 들어올 거다. 저는 그 말을 뒤로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차가운 가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걷는데 뺨은 여전히 화끈거리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라서 무시당하고 부모님 없다고 괄시받던 3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아버님 회사에서 말단 격리로 일할 때부터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죠. 우리 아들은 경영학 전공하고 가업을 이을 귀한 몸인데 너 같은 애랑 엮이는 게 급이 안 맞는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민석 씨만 믿고 견뎠는데 오늘 그 믿음의 마지막 한 조각마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빗물에 젖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평소에는 절대로 걸지 않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숨겨왔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이니? 명절인데 어찌 전화를 다 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꾹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가요. 아버지한테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이제 수연이로 돌아갈게요. 회장님 딸 이수연으로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이고 속 시원한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 병든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인 JN 파트너스의 이종구 회장님이 바로 제 아버지셨죠.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한강정밀의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사실상 그 회사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분이 바로 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정계와 재계의 거물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워 정체를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딸이 아닌 그저 이수연이라는 사람 자체로 사랑받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시아버지 회사의 말단으로 취직했고 그곳에서 민석 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던 겁니다.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반대가 심하셨죠. 그 집안 사람들 눈빛이 탐욕스럽다며 저를 말리셨지만 저는 사랑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제가 원하던 대로 아주 평범한 집안의 딸로 위장해서 저를 시집 보내주셨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을 입고 도착한 곳은 아버지가 계신 병원의 VIP 병동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마자 환자복을 입고 계신 아버지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나셨습니다. 세상에, 이 몰골이 대체 뭐냐? 뺨은 왜 이래? 아버지는 제 부어오른 뺨을 보시고는 부르르 손을 떠셨습니다. 누가 그랬어? 민석이 그놈이냐? 아니면 그 시어머니라는 여자냐?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말씀 들을 걸 그랬어요. 아버지는 제 등을 다독이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내가 그동안 내 행복을 위해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구나. 내 딸을 때린 손이라면 그 손가락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보여주마. 아버지는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연휴 끝나는 월요일 아침, 한강정밀에 대한 모든 투자 자금 회수 절차 시작해. 그리고 대주주로서 긴급 이사회 소집해라. 안건은 현 경영진 전원 회의만이다. 아버지의 단호한 명령에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지금쯤 거실에서 전을 먹고 있겠죠. 시아버지는 내일 출근해서 맞이할 폭풍을 꿈에도 모른 채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며 뺨을 때린 며느리가 사실은 그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연휴가 끝나고 돌아온 월요일 아침은 평소보다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한강정밀의 사무실은 아침 일찍부터 들이닥친 전화벨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죠. 평소라면 느긋하게 출근해서 직원들의 인사를 받았을 시아버지는 사색이 된 얼굴로 집무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투자금 회수라니. 자금 흐름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시아버지는 다급하게 주거래 은행과 투자사를 수소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차가웠습니다. JN 파트너스 측에서 모든 지원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말뿐이었죠. 시아버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JN 파트너스는 한강 정밀의 숨통을 쥐고 있는 최대 주주이자
지난 5년간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온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금을 뺀다는 것은 곧 회사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 시각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백화점 라운지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며느리를 내쫓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다며 친구들에게 제 흉을 보고 있었죠. 아니 글쎄 그 집안 애가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인지 친정을 가겠다고 바득바득 우기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따끔하게 손 좀 봐줬지. 그랬더니 짐 싸서 나가더라고. 어디 갈 데나 있겠니? 며칠만 지나면 잘못했다고 빌며 기어들어올 거야. 시어머니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명품 가방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이었죠. 당신 대체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걔네 집안이 대주주랑 관련이라도 있는 거 아냐? 회사 망하게 생겼어. 시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에이, 그 가난한 집애가 무슨. 그냥 투자사 변덕이겠죠. 걱정 마요. 여보. 시아버지는 평생 일궈온 회사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며 미칠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왜 갑자기 이런 날벼락이 떨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JN 파트너스의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을 직접 만나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을 해볼 생각이었죠. 시아버지는 평소 인연이 있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간신히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시겠답니다. 지금 당장 오십시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딱딱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구두가 짝짝이로 신겨진 것도 모른 채 차를 몰아 강남의 거대한 빌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땀을 흘리며 들어선 JN 파트너스의 회장실 문은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방 안으로 들어섰죠. 회장님, 제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시아버지는 상대방의 얼굴도 확인하기 전에 허리를 꺾어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그저 정적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에 시아버지는 그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책상 뒤 회장만이 앉을 수 있는 그 가죽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가 평소 시댁에서 입던 낡은 면 티셔츠와 청바지가 아닌 세련된 실크 블라우스에 가장 비싼 정장을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수연아, 내가 왜 여기 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수연이가 아니라 JN 파트너스의 이수연 이사라고 불러주셔야겠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얼음장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꿈을 꾸는 것 같다며 중얼거렸죠. 그때 회장실 안쪽 문이 열리며 제 아버지가 걸어 나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버지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종구 회장님? 아버지는 시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아주 나직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집안에서 내 딸에게 명절 선물로 뺨을 때려줬다지. 그 뺨 한 대 값이 자네 회사 전체 무게보다 무겁다는 걸 이제야 알겠나?
명절에 며느리 뺨을 때려서 내쫓는 집안에 내가 왜 돈을 투자해야 하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방 안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종구 회장님, 이수연 이사가 회장님 따님이셨습니까? 아버지는 대답 대신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내 딸이 자네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며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나는 참았네.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딸아이의 고집 때문이었지. 그런데 자네 마누라가 내 딸 얼굴에 손을 댔어. 그건 나 이종구의 얼굴을 때린 것과 다름없네. 시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미쳐서 그랬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당장 무릎 꿇리고 사과하게 하겠습니다. 제발 회사만은 살려주십시오. 시아버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시아버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김 사장님. 사과는 피해자에게 직접 하셔야죠. 그리고 사과로 끝날 일이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장님 회사는 오늘부로 법정 관리에 들어갈 준비를 하세요. 시아버지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들어오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눈이 뒤집혔죠. 이 미친 여자야.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죠. 아니, 이 양반이 명절 지나더니 왜 이래? 무슨 일인데 그래요? 시아버지는 울분을 토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며느리 수연이 말이야. 걔가 JM 파트너스 이종구 회장 딸이래. 당신이 뺨 때린 그 애가 우리 회사 주인이라고.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쇼핑백을 떨어뜨렸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요.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죠? 그 가난한 집 애가 무슨. 하지만 시아버지의 표정은 농담을 할 기색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당장 가서 수연이 발치에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당신이나 나나 길바닥 나앉는 거야.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온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사 사무실로 끌려온 시어머니는 입구에서부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수연아, 내가 미쳤었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시어머니는 제 구두 위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탐욕의 눈물뿐이었죠. 저는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댁에서 나올 때 몰래 챙겨 나왔던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버님, 아니 김 사장님. 제가 단순히 뺨 한 대 때문에 이러는 줄 아세요? 이 일기장 속에 적힌 30년 전 일을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할아버지가 사장님을 친아들처럼 아끼며 기술을 가르쳐 주셨던 그 시절 말이에요. 제 질문에 시아버지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제 할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실 때 사장님은 할아버지의 가장 측근이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을 때 아버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슬퍼하셨나요? 아니요. 사장님은 할아버지의 서재 금고에서 기술 설계도와 법인 인감을 들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게 지금의 한강 정밀 아닙니까? 시아버지는 마치 유령을 본 듯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숨겨온 추악한 과거가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자 그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격리로 들어간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유언을 지키기 위해 빼앗긴 우리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저는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갔던 겁니다. 뺨을 맞은 건 오히려 고마운 일이었죠. 당신들의 천박한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낼 명분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영문을 모른 채 저와 시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그녀가 겪게 될 진실은 뺨 한 대보다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었습니다. 회장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시아버지는 마치 물에서 건져 올린 생쥐처럼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영문도 모른 채 억지로 무릎이 꺾인 시어머니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죠. 수연아, 내가 정말 이종구 회장님 댁 귀한 따님이었다고? 왜 진작 말을 안 했니?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대했겠어? 시어머니의 그 비겁한 변명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토록 추악하고 얄팍하다는 사실이 새삼소름 끼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난한 집 딸인 줄 알았을 때는 뺨을 때리고 종처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회장님 댁 따님이라니까 금세 얼굴색을 바꾸고 며느리 대접을 하려 들더군요. 시아버지는 제 아버지를 향해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큰 실수를 했어요. 한강 정밀은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제발 자금 회수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아버지는 그 간청을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가 입고 있는 그 값비싼 양복과 시어머니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셨죠. 김 사장, 자네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지 잊었나 보군. 내 딸이 자네 집에서 뺨을 맞으며 견딘 건 자네의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기기 위함이었네. 이제 그 가면을 벗을 시간이 됐어.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남편 민석 씨가 들어왔습니다. 민석 씨는 사색이 된 부모님과 정장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는 저를 번갈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부모님이 여기 무릎을 꿇고 계셔? 민석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 씨,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았잖아. 내가 명절에 친정 가고 싶다고 올 때 당신은 뭐라 그랬어? 어머니 말씀 들으라고 했지? 그 어머니가 지금 내 발밑에서 빌고 계시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당신 집안의 민낯이 바로 이거야. 민석 씨는 충격에 빠진 듯 말을 잇지 못하고 뒤로 주춤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제가 내민 당시 공장 장부와 목격자들의 진술서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당신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간 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연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가문이 무너졌을 때 저희 아버지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도와 당신들이 우리에게서 훔쳐간 것을 되찾아오기로 맹세했죠. 사실 제가 시아버지 회사에 격리로 들어갔을 때 저는 민석 씨를 정말로 사랑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이어진다고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만약 민석 씨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시댁 식구들이 저를 한 인간으로 존중해줬다면 제 마음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가난한 집딸이라는 핑계로 저를 무시했고 종 부리듯 대하며 제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번 명절에 제 뺨을 때리며 우리 부모님까지 모욕한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자비심은 사라졌습니다. 당신들은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판 셈입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살려달라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식은땀을 흘리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한 기업가인 척 연기하며 살아왔지만 그 밑바닥에는 남의 것을 훔친 도둑의 신보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한강 정밀의 모든 주식은 JM 파트너스로 귀속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훔쳐가신 기술로 벌어들인 그동안의 수익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거예요. 아,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호화 저택도 원래 우리 할아버지 명의의 땅 위에 세워진 거더군요. 당장 이번 주 안으로 비워주세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비명을 지르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수연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 아니었니? 내 남편 민석이를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손등을 찢고 싶을 정도로 후회해. 제발 집만은 빼앗지 말아다오.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족이요? 당신들이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나요? 며느리를 뺨 때리는 게 당신들의 가족 사랑인가요? 그리고 민석 씨와는 오늘부로 끝입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내드릴 테니 도장 찍어서 보내주세요. 민석 씨는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수연아, 제발 하고 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지난 3년의 세월이 너무나도 아깝고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밖으로 이끄셨습니다. 고생했다, 수연아. 이제 내 할아버지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린 것 같구나. 저는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시아버지의 허망한 한숨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맑은 가을 하늘처럼 개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무거운 죄의 무게가 그들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마지막 복수는 단순히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사회적 명성과 인맥, 그 모든 가짜 삶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일이었죠. 이제 모든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것을 탐내며 살아온 이들에게 가장 공평하고도 잔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 됐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앗아간 그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시간이 왔습니다. 며칠 뒤 시댁이었던 그 호화 저택 앞에는 커다란 이삿짐 트럭이 늘어섰습니다. 화려한 정원이 내려다 보이던 통유리 창에는 압류를 알리는 붉은 딱지들이 무심하게 붙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은 안 돼. 이건 내 보석함이란 말이야. 손대지 마. 하지만 그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제가 고용한 법행정관들은 차가운 얼굴로 그녀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들을 하나하나 회수의 상자에 담았습니다. 어머님, 아니 김옥자 씨. 그 가방들 저희 할아버지 공장에서 빼돌린 돈으로 사신 거잖아요.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셔야죠. 제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수연아,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이 집만은 아니지 않니? 우리 민석이 장가갈 때 해준 집인데 여기서 쫓겨나면 우린 갈 곳이 없어. 그녀의 눈물은 여전히 본인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기적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명절날 빗속으로 쫓겨날 때 제 걱정 단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제 아버지가 병실에서 홀로 명절을 보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실지 생각이나 해보셨냐고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털썩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토록 무시하던 가난한 동네의 낡은 빌라가 이제 그녀의 새로운 거처가 될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몰락은 더 처절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술 절도와 횡령 혐의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평생 쌓아온 인맥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아우하던 기업인들은 전화를 피했고 시아버지는 결국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야 했죠. 수척해진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이 뉴스에 도배될 때 저는 병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수연아, 이제야 내 할아버지가 편히 눈을 감으시겠구나. 고생 많았다, 내 딸. 아버지의 그 떨리는 목소리에 지난 3년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뺨을 맞고 숨죽여 우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었던 민석 씨와는 법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그의 어깨는 한없이 처져 있었죠.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당신 편을 들어줬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의 뒤늦은 후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민석 씨,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니라 당신도 그 욕심에 취해 있었던 거야. 부모님이 나를 무시할 때 당신이 침묵했던 건 그게 편했기 때문이지. 이제 당신도 당신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던 제 젊은 날의 한 페이지가 그렇게 서글프게 넘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강 정밀은 JN 파트너스의 계열사로 편입되어 정직한 기술력을 가진 새로운 경영진 체제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이사직을 맡아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했죠. 돈 때문에, 배경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명절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기름 냄새 진동하는 부엌에서 뺨을 맞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 정성껏 준비한 꽃다발을 놓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집안의 이름을 되찾았어요. 지켜봐 주세요. 어느 날 우연히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통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간다는 이야기였죠. 한때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분이 이제는 남이 먹다 남은 그릇을 닦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겨 그곳을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저의 동정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과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일 테니까요. 인생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내가 던진 부메랑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고 타인의 가슴에 박은 대못은 결국 내 가슴을 찌르게 되어 있다는 진리를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제 진짜 이름 이수연으로 불리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다짐하죠.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가 가진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겠다고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당신이 가난해서 혹은 배경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의는 가끔 느리게 올지 몰라도 결코 길을 잃지는 않으니까요. 저의 이 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따끔한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아침 차가운 빗속에서 시작되었던 저의 복수극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이수연이라는 이름 석자로 말이죠. 그동안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따뜻한 햇살과 정의로운 승리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시니어 리듬이었습니다.